주식이 어떤 유형인지 모를 때 가장 큰 위험은 매도 시점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장 기업에 투자해서 10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50%의 수익에 매도한다면 억울하겠죠. 반면 대형 우량주의 주가가 이미 2배나 뛰었고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계속 보유하려 한다면 답답한 노릇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대형 우량주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20년간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항공 같은 경기순환주를 들고 경기 침체를 지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개미당입니다. 오늘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1977년부터 90년까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사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인물입니다. 23년간 마젤란 펀드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29.2%이며 누적 수익률은 2700%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13년 동안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보이면서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은퇴를 합니다. 왜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죠. 첫 번째 장입니다. 투자 준비. 1장에선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가 되기까지 과정이 나옵니다. 1929년 대공황을 겪었던 린치의 가족들은 모두 주식을 불신했으며 아버지는 린치가 10살에 돌아가셨고 때문에 자신은 11살에 캐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질레트나 폴라로이드, 피델리티의 최고 경영자들이 자신이 고객이었고 캐디 장학금으로 보스턴 대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린치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한 것은 1963년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항공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판단해서 플라잉 타이거 항공이라는 주식을 주당 7달러에 매입했는데 이 주식은 린치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올라갔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플라잉 타이거 항공은 군대와 군수품을 나르게 되면서 2년 만에 32.7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린치 생애 첫 오르타 종목이었고 덕분에 와튼 스쿨에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린치는 와튼 스쿨 2년을 마친 후 입대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의 유일한 단점은 미국 시장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고 당시 서울은 주식시장이 열리지도 않아서 주식투자 금단 증상을 겪었다고 하네요. 1969년 한국에서 돌아와 피델리티의 정규 기업 분석가로 복귀했습니다. 이때부터 피터 린치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우리는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이른바 전문 기관 투자자라는 똑똑한 바보들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우리에게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존 템플턴, 조지 소로스, 지미 로저스, 워렌 버핏 같은 탁월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들은 소수이고 그저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죠. 린치는 왜 전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고 할까요? 먼저 펀드 매니저가 특정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고 하면 그 종목을 먼저 다른 대형 기관에서 인정하고 다수의 분석가가 추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는 큰 실패로 무능하게 보이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일 펀드 매니저가 IBM에 투자를 했고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고객의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차장, IBM에 무슨 문제 있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반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모텔 회사인 라킨타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고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봐 김 차장, 정신 나갔어? 왜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 이런 식이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은 회사의 문제를 찾으면서 작은 종목은 매니저에게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규제와 규정 때문에 자신의 한 일을 설명하는데 근무 시간의 4분의 1을 소비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의 매수 이유를 설명하느라 일과의 4분의 1을 소모할 필요도 없고 누가 1400개의 종목을 보유하라고 강요하지도 100개의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을 때 전혀 주식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종목이 펀드 매니저의 귀에 들어가기 몇 달 전에 우리는 이웃이나 일터에서 먼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근에 던킨 도너츠 체인점 8개가 새로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메릴 린치의 요식업 투자 전문가가 던킨 도너츠를 추천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메릴 린치의 전문가는 던킨 도너츠의 주가가 2달러에서 10달러까지 5배는 올라야 비로소 이 회사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제야 추천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는 주가가 2달러일 때 미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린치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신루타 정보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3. 투자인가 도박인가? 주식이나 채권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은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1927년 이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9.8%인 반면 회사채는 5%, 정부채는 4.4%, 재무부 단기증권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장기 인플레이션이 연 3%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의 수익률이 연 6.8%였고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재무부 단기증권의 실질 수익률은 0이었습니다. 1927년 4가지 상품에 각각 $1,000씩 세금 없이 복리로 투자한다면 60년 뒤에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대폭락, 불황, 전쟁, 경기 침체, 행정부 10회 교체에도 주식은 전반적으로 회사채보다 15배, 재무부 단기증권보다 30배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자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이 투자자의 몫이 되죠. 반면에 채권 투자자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자금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원금의 이자를 보태서 돌려받는 것 뿐이죠. 1,000만 원으로 동업을 하는 것과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 동업자와 채무자의 차이죠. 부도 전문 채권 투자자가 아니고선 채권 투자에선 절대로 심리타를 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물론 위험합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대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주식이라도 비싼 가격에 매입한다면 손해를 보죠. 근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 보유자는 헐값에 손절하거나 만기까지 낮은 이자를 받으면서 버텨야 하죠.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진행되려고 하는데 30년 만기 채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 예금이나 MMF가 아니라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린치는 투자와 도박을 깔끔하게 비교할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주식을 포커에 비유합니다. 포커의 카드를 한 장씩 뒤집는 것이 마치 우리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알아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적절한 플레이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드 한 장을 뒤집었는데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한 장을 더 뒤집었는데 적자 사업을 매각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뒤집을 때마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카드인지 불리한 카드인지를 판단하고 유리하다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하다면 죽으면서 승률을 올리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죠. 게다가 투자에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새로운 카드는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포커를 잘하는 사람은 유리한 패가 나오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하면 베팅을 하지 않거나 죽습니다. 반면에 계속 치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면서 끝까지 가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계속 안 좋은 정보가 오는데도 임상 통과라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포커판에서나 주식 투자에서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죠. 10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커 10게임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해를 한 장씩 받으면서 회사가 보내는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인지 안 좋은 시그널인지 판단을 하고 좋은 패를 받은 게임에선 판돈을 올리고 좋지 않은 패가 나온 게임에선 죽는 겁니다. 투자자의 자가진단,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그 정보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3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집이 있는가? 주식 투자 전에 우리는 집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해야 하는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며 불황기에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까지 제공합니다. 게다가 집을 매매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의 20%만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놀라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도 신용매수라는 것이 있지만 집값 추락이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고 해서 놀라 지금 사는 집을 팔아버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집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강력하고 장기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 투자에 앞서 집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동산 전반이 아니라 자기가 살 집에 한해서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고2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갈 만큼 가능성이 있는데 학비를 대기 힘든 형편이니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10년, 20년 뒤의 주가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2, 3년 뒤의 주가 전망은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리 우량주라도 하락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바닥을 길 수 있으며 아들은 야간고등학교에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원금에 비해 하락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만 투자해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린치가 생각하는 자질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려는 태도, 공포감을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태도 등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심리,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이죠.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린치는 오히려 천재는 주식 투자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투자에선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한 결론을 내리려는 천재는 주식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자질은 본성과 육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을 잘못 선택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주가와 금값, 금리를 예측하는 감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 린치는 이러한 자질들이 모두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지, 부족하면 만들어 나가야겠죠.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값을 다한 셈입니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일 당신이 다음번 호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성견지명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성견지명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린치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값을 다한 셈이라고 합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그럼에도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경향으로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대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면서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안 되면 이들은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측도 못하고 대비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면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론이 나옵니다. 바로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칵테일 파티에 가서 그곳의 분위기를 보고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군가 피터 린치에게 가서 직업을 물어보고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거나 재빨리 주제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논하는 대신 치과의사와 치태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면 시장은 곧 상승한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파티에 왔습니다. 시장은 첫 단계보다 15% 정도 상승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인사한 사람이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치과 의사에게 갈 뿐입니다. 이때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시장이 30% 정도 상승을 보이면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이제 치과 의사를 무시하고 린치에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치과 의사조차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파티에 참가한 사람 모두 주식에 투자했고 증시 상황에 대해 토론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에도 세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린치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펀드 매니저인 린치에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치과 의사도 세네 가지 최신 정보를 알고 있죠. 비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해주고 그 종목이 상승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 곧 추락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도로 어느 정도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객장에 아이를 업은 엄마가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 줄 서 있다면 시장은 고점이다. 근데 이번 장에서 린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을 잘 판단해서 고점에서 잘 탈출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를 예측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찾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가가 합리적이고 좋은 주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는 거죠. 제2부 종목 선정.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 선별에 대해 말합니다. 10루타 종목을 찾아라. 말했다시피 피터 린치는 10루타 종목을 찾기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 또는 직장 근처라고 말합니다. 타가메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완치를 위한 약이 아니라 계속 사야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 약을 만드는 스미스 클라인 베크만의 주가는 1977년 7.5달러에서 10년 뒤 7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약을 처방하는 약사, 의사, 환자들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보다 타가메트에 대해 먼저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스미스 클라인 베크만의 주식을 매수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린치는 자기가 잘 아는 업종을 마다하고 모르는 업종의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개 의사보다 석유 전문가들이 석유회사 주식의 매수, 매도 시점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석유회사 전문가들보다는 의사들이 제약회사 투자 시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대해 전혀 몰라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고 전혀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운이 좋으면 커다란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봅슬레이 선수가 굳이 마라톤 경기에 참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입니다. 공급자는 타이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내가 만약 타이어를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타이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상승 중이며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타이어 회사의 고객인 타이어 매장의 주인입니다. 타이어 매장의 주인은 3년 동안 매출이 침체를 겪다가 최근에 갑자기 소화하지도 못할 정도의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매장의 주인은 이 타이어의 품질이 최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타이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죠. 나의 강점을 알고 잘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식을 샀다. 그런데 어떤 유형일까? 이제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급하게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살 때 정도의 노력은 들여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은 패를 확인하지 않고 포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은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그 회사 주식 매입을 고려한다면 우선 해당 제품이 성공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굿이어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타이어 매출이 굿이어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팸퍼스가 잘 팔린다는 이유로 P&G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5분만 조사하면 P&G가 생각보다 거대한 회사이고 이 회사의 매출에서 팸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아스피린이 심장마비를 예방해준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고 아스피린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연구에 직접 사용된 아스피린인 버퍼린을 만드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사, 그리고 또 다른 아스피린인 바이에를 만드는 스털링 드러그사. 이 두 회사에서 아스피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확인해보죠. 브리스톨 마이어스사는 1.5%입니다. 반면에 스털링 드러그사는 15%를 차지하죠. 아스피린을 보고 투자한다면 브리스톨 마이어에 투자하는 것보다 스털링 드러그를 매수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기업의 규모와 매출 비중을 확인했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회사가 어떤 유형의 주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6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주입니다. 저성장주는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성장이 줄어들면서 저성장주가 되기도 하고 해당 산업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저성장주가 되기도 합니다. 저성장주의 특징은 넉넉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전기설비업체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만 해도 GNP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던 고성장주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미 사람들은 대부분 중앙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고 냉장고와 냉동고를 가지고 있죠. 저성장주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찾아볼까요? 휴대폰이 처음 들어올 때 이동통신사는 전 국민이 잠재 고객이었죠. 1인 1 휴대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SKT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국민 누구나 이미 통신사에 가입을 해 있죠. 과거 고성장주였던 SKT를 지금은 저성장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린치의 포트폴리오에는 2에서 4%가 저성장주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형 우량주입니다. 코카콜라, P&G, 콜게이트 파몰리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진 않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하죠. 린치는 대형 우량주를 대개 30에서 50%의 수익을 바라보고 매수합니다. 적정선에서 수익을 보고 매도한 뒤 주가가 오르지 않는 다른 비슷한 대형 우량주 종목을 매수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고 하네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대형 우량주는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항상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성장주입니다. 고성장주는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연 20에서 25%의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입니다. 잘 선택할 경우 10루타 내지 40루타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률이 연 2%에 불과한 호텔 업종에서도 메리어트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며 연 20%씩 성장했습니다. 저성장 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성장주는 기대 수익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대형 고성장주라도 입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수도 있고 소형 고성장주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건전한 고성장주를 찾고 이 종목의 성장은 언제 멈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성장이 멈췄을 때 얼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의 재무 상태를 먼저 보고 카카오의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만약 성장이 멈춘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 본 뒤 투자하라는 거죠. 경기순환주입니다.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해서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정하게 오르내립니다. 호황기에는 사람들이 새 차를 사고 철강 및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은 경기순환주는 대형 우량주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반대로 불황에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순환 주기의 잘못된 시점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고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다음 호황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경기순환주입니다. 또 그만큼 많이 오해하는 유형입니다. 경기순환주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라서 대형 우량주와 혼동하기 쉽죠. 때문에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대형 우량주일까요? 경기순환주일까요? 린치는 경기를 많이 타는 자동차 산업은 경기순환주라고 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새 차를 구매하기 때문이죠. 물론 새로운 성장 시장인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현대차에서 전기차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면 고성장주로 다시 분류해야겠죠.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가 있긴 하지만 전자의 주가는 D램 반도체 사이클과 동행합니다. D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전자의 주가는 좋고 반대의 경우엔 주가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한국의 개인에게 가장 친숙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대형 우량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경기순환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생주입니다. 회생주는 망가져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들로 저성장이 아니라 무성장입니다. 회생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대출 보증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소문이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를 과장해서 끌어안은 상태라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 이 경우 인내심을 발휘해 뉴스를 추적하며 냉정하게 뉴스를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한 기업으로 애초에 인수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처분해 구조조정을 합니다. 회생주는 문제가 해결될 경우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이 있어 커다란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자산주입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당신만 알고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자산은 현금이나 부동산이 될 수도 있지만 TV 방송권이나 독점 판매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은 주식이 아니라 장부에 평가되지 않은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유 토지의 가격이 장부에 표기된 것보다 현재는 더 비싸졌을 때 같은 경우죠.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이렇게 6가지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특징이 다 다르죠. 때문에 6가지 유형에 모두 적용되는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2배가 되면 팔아라, 2년 뒤 매도하라 이런 말은 걸러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업의 유형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성장주는 저성장주나 대형 우량주를 안착하며 또는 경기순환주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순환주는 자금난을 겪어 회생주가 되었다가 회생에 성공해서 다시 경기순환주가 되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는 전형적인 고성장주였다가 지금은 부동산 자산주로 분류되죠. 나의 주식이 어떤 유형인지 모를 때 가장 큰 위험은 매도 시점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장 기업에 투자해서 10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50%의 수익에 매도한다면 억울하겠죠. 반면 대형 우량주의 주가가 이미 2배나 뛰었고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계속 보유하려 한다면 답답한 노릇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대형 우량주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20년간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항공 같은 경기순환주를 들고 경기 침체를 지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거죠. 주식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투자 논리를 개발하는 첫 단계입니다. 기껏해야 2-5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먼저 그 회사의 규모와 이익을 확인하고 어떤 유형인지 분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완벽한 종목들. 이번 챕터에선 피터 린치가 선호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린치는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한 업종에서 탁월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 경쟁이 없는 소박한 업종에서 그저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 둘 중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린치는 후자를 택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주식. 회사가 하는 사업을 과장하지 않고 이름에 그대로 나타내는 주식. 따분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우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름이 따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고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를 주죠. 두 번째, 따분한 사업.
따분한 이름에 걸맞게 하는 사업까지 따분하다면 더 좋습니다. 만일 어떤 회사가 수익이 높고 대차지표도 안정적인데 하는 사업이 따분해 보인다면 이런 주식은 헐값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 겁니다. 여유있게 사두었다가 나중에 뒤늦게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혐오스러운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폐기물 업체 같은 주식들이 있죠. 네 번째, 분사하는 회사. 린치는 말합니다. 분사하는 회사는 대개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독립된 회사로 성공할 요인을 잘 갖추고 있다. 일단 독립 승인을 받으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신규 경영진은 비용 절감과 창의적인 경영 전략을 추구하며 장단기 수익을 높인다. 게다가 분사한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 회사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분사한 회사가 있다면 즉시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독립적인 경영을 위해 분사하는 것으로 주로 인적 분할로 이루어져서 주주 가치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신규 설립 회사 주식을 무상주나 배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말이죠. 반면에 한국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할 심산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핵심 사업을 지배하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달리 평판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니 국내 시장에 적용할 땐 잘 살펴보고 적용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기관 분석가가 분석하지 않는 회사.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고 대처 대조표가 건전한데도 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관이 눈에 띄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여섯 번째, 안 좋은 소문이 있는 회사. 전제는 같습니다.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고 대차 대조표가 건전한데도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 주가가 눌려있는 회사죠. 과거에는 마피아가 호텔과 카지노 경영에 개입한다고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호텔 카지노 주식 근처에 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일곱 번째,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장례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장례 보험 판매로 즉시 현금 수입을 얻고 이렇게 모인 자금은 복리로 증식됩니다. 회사가 매년 5천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판매하면 장례를 치르는 시점에는 수십억 달러로 불어나는 거죠.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부채도 거의 없음에도 죽음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장 정체 업종. 린치가 이미 말했다시피 저성장 업종에서도 심루타 종목은 나옵니다. 미국의 장외 사업은 연 1% 정도 성장하는 저성장 산업이지만 SCI라는 회사는 점유율을 계속 올려 20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저성장 업종에 막강한 신규 진입자가 나온다면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홉 번째, 틈새를 확보한 회사. 어떤 분야에서 덕점을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린치는 20세기 폭스를 보유하기보다 브루클린에 하나뿐인 채석장을 보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나 타이레놀 같은 강력한 브랜드 역시 덕점의 효과, 즉 가격 결정권이 있으니 틈새 시장을 확보한 것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제품의 회사입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보다 음료, 면도날, 담배를 만드는 회사가 투자처로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장난감이라 해도 하나에 하나씩만 구입해야겠지만 담배나 면도날의 경우엔 한 사람이 여러 개씩 꾸준히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수 소비재죠. 11번째,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가격 경쟁이 심한 제조회사보다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경쟁할수록 혜택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는데요. 린치는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적어놨지만 요즘으로 치면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는 회사가 좋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12번째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CEO가 주식을 매수했다면 CEO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같아진 것입니다.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보를 확인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자의 주식 매도의 경우엔 대부분 아무 의미 없다고 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후의 매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 회사가 주주 가치 상승을 위해 쓰는 방법으로는 배당 인상, 신제품 개발, 신규 사업 진출, 기업 인수가 있죠. 질레트는 이 네 가지 모두를 시도했지만 다양한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올렸다면 질레트의 주가는 현재 35달러가 아닌 100달러를 넘겼을 거라고 린치는 말합니다. 물론 신제품 개발이나 신사업 진출, 기업 인수를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린치가 말하는 요점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인상이 가장 확실한 주주 가치 제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좋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도 한국이라면 무조건 좋은 신호로 봐선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엔 자사주 매입 이꼴 자사주 매입 소각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줄어들지만 한국은 소각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분할할 회사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업과 자사주 교환을 해서 경영권 방어에 쓰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를 발견했다면 소각을 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내가 기피하는 주식.
이번에는 린치가 싫어하는 주식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업종의 인기 주식. 인기 종목의 주가는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합니다. 독점력이 없을 경우엔 금세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만큼이나 빠르게 추락합니다. 주식을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곧 손실로 바뀌죠. 제2의 암무개를 조심해라. 제2의 IBM, 제2의 맥도날드, 제2의 디즈니 같이 제2의 암무개는 결코 암무개가 되는 법이 없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어떤 주식을 제2의 암무개라고 추천하면 모방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모방하려 한 원래 종목마저 이미 전성기는 지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컴퓨터 제조회사는 제2의 IBM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찾아보면 많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제2의 노키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어느 쪽이든 주의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사업 다각화 기업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안 좋게 표현한 거죠. 기업 인수가 항상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인수한다면 손실만 극대화될 뿐입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종을 인수하는 것은 좋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나 부실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라면 기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4. 소문주를 조심해라. 대단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대박날 종목입니다. 린치는 이런 종목을 폭탄이라고 말하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합니다. 내기에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다 퍼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객에게 휘둘리는 회사를 조심해라. 매출의 큰 비중이 한 고객에게 몰려있는 경우죠. 이 경우 고객이 자체 생산을 결정할지 아니면 부품이 필요 없어져서 계약을 취소할지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ASML이나 TSMC 같은 슈퍼 어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고객 하나를 잃었을 때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름이 멋진 주식입니다. 소문주를 보면 이름이 그럴싸한 경우가 많죠. 대개 최근에 유행하는 테마의 단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만 붙으면 주가가 올랐죠. 요즘으로 치면 메타버스나 AI 이런 거겠죠. 이름이 화려하면 일단 한번 의심해보라는 겁니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주식의 요건, 그렇지 않은 주식의 요건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의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 질문은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익과 자산입니다.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하락한 후 회복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투자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라고 린치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익과 자산이고 주가는 결국 주식의 가치를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이란 복권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주식은 얼마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가 1년에 10달러를 버는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달러라면 내가 그 회사를 100달러 주고 통째로 샀을 때 10년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죠. 이 경우 PER이 10입니다. 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이라면 투자 자금 회수에 10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이 높으면 투자금 회수에 오래 걸리고 PER이 낮으면 투자금 회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보통 PER이 높은 주식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낮으면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PER이 낮은 종목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왜 PER이 높은 주식을 매수할까요? 답은 기업 이익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0달러를 벌었지만 내년에는 20달러를 벌 것 같은 기업은 비싸더라도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PER이 높습니다. 즉 PER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익이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주식 유형마다 성장성이 다르듯 PER도 주식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대형 우량주의 평균 PER은 10에서 14이고 고성장주의 PER은 14에서 20입니다. 대형 우량주와 고성장주를 PER을 놓고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산업의 다른 회사나 산업 평균에 비교하거나 해당 회사의 과거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PER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큰 돈을 날려버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 PER이 높게 거래되던 주식이 어느 날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이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고, 이익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투자자들이 더 낮은 이익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보다 회사가 비용 절감, 가격 인상, 신규 시장 진출, 기존 시장에서 매출 증대, 적자 사업 재활성화 같은 이익 증대 계획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죠. 내가 주식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을 평가해보면 쉽게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주식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봅니다. 급여가 낮고 인상폭도 적은 직업의 종사자라면 저성장주로 교사, 경찰 등 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의 중간관리자처럼 급여가 높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대형 우량주고, 농부, 호텔 및 휴양지, 시설의 종업원, 크리스마스 트리 매장 운영자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번 돈으로 그보다 오랜 시간 빠듯하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은 경기순환주입니다. 건달, 대지주, 신탁자금 수익자 같이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광주나 철도주 같은 자산주에 속합니다. 불량배, 불황자, 빈털터리, 파산자, 실업자의 경우 노동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한 회생주에 속하죠. 배우, 발명가, 부동산 개발업자, 소기업 경영자, 운동선수, 음악가 등은 모두 잠재적 고성장주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보고 지금 받는 연봉을 확인하고 앞으로 내가 벌게 될 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분 연습. 주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좋은 주식의 특징, 나쁜 주식의 특징, 그리고 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보죠. 린치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주식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나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 걸림돌 등을 혼자서 말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식의 스토리를 2분 내에 가족이나 친구, 강아지에게 들려주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2분 연습에도 주식의 유형별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저성장주입니다. 저성장주 투자에는 높은 확률로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익이 증가했고 배당 수익률 또한 매력적입니다. 배당이 감소하거나 연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번의 불황 속에서도 배당을 늘렸습니다. 이 회사는 전화 설비 업체인데 앞으로 이동전화 사업을 시작하면 성장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을 먼저 말하고 추가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는 거죠. 경기순환주는 사업 환경이나 재고, 가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반도체 D램 업종은 지난 3년간 침체를 겪고 있지만 최근 D램 공급자들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지난 18개월 동안 신규 장비를 투자해 원가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MS에서는 서버 증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곧 D램의 가격은 상승 추세에 접어들 것이고 당사의 이익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자산주는 자산의 종류나 가치에 대해 말해야겠죠. 이 회사는 부채도 없고 이익도 꾸준히 발생하는데 비디오 사업부만 주당 4달러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가치가 주당 7달러인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8달러입니다. 지금 매수하면 주당 3달러를 받으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셈입니다. 회생주는 경영 개선을, 즉 회생을 위해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인지를 설명해야겠죠. 적자 사업을 매각해서 이익이 올라갔다는 식입니다. 대형 우량주는 주가 수익 비율이나 최근에 급등한 적이 있는지, 또 성장을 올리기 위한 다른 전략이 있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유통망을 효율화해서 이익이 개선될 것임에도 이 회사의 과거 평균 PER 대비 현재 PER은 너무 낮아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고성장주는 어떤 식으로 고성장을 보여줄지, 그리고 고성장을 유지할지를 집중적으로 말해야겠죠. 라킨타와 빌드너 앤 선스. 린치가 경험한 실제 사례 2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라킨타라는 회사입니다. 라킨타는 모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린치는 모텔 업종은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가지면서 회생주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경쟁사 부사장이 칭찬하는 것을 보고 스토리를 확인해봤죠. 라킨타는 같은 수준의 방과 화장실, 수영장을 제공함에도 요금은 30%나 낮았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장, 회의실, 주방, 식당 같은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 공간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음식점 옆에 체인을 여는 것으로 단점을 보완했죠. 또 이들이 노린 틈새는 싸구려 모텔은 싫어하면서도 홀리데이인 같은 경쟁사 수준의 호사를 더 싼 값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기업 경영자들이었습니다. 라킨타는 그들이 주로 업무를 보는 장소인 상업지역, 관청, 공단 근처를 선택해 모텔을 열었고 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예약 비율이 높아 안정적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했죠.
비용 문제에서도 이들은 훌륭했습니다. 250실 대신 120실의 모텔을 지어 초기 비용을 낮췄는데 이 정도면 은퇴한 부부가 입주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 간접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험사들과 유리하게 계약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대출 상황 독촉으로 인해 파산할 위험도 감소시켰습니다. 라킨타의 스토리는 훌륭했고 이 전략으로 다른 곳에서도 성공을 하며 회사는 연 5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린치는 라킨타로 11배를 벌었죠.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죠. J 빌드너 앤 선즈라는 린치가 자주 가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비닐 포장된 샌드위치는 싫지만 요리하기는 더 싫은 화이트 칼라와 맞벌이 부부라는 틈새 시장을 노린 가게였죠. 그런데 어느 날 빌드너스가 다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해 기업 공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린치는 공모가인 13달러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0.13달러가 되었습니다. 린치가 자주 가던 매장을 제외한 몇 곳만 남기고 모두 폐업했죠. 린치는 50에서 95%의 손해를 봤습니다. 라킨타와 빌드너스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숙달된 매장 관리자의 부족, 한정된 자금력, 린치가 자주 가던 곳이고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급하게 매수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이 스토리가 다른 곳에서도 통할까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회사라면 일리노이주나 메인주에서 경영 성과를 보일 때까지 매수를 보류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라킨타는 이미 여러 곳에서 스토리를 확인시켜줬고 빌드너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했다시피 경영 성과를 검증하고 나서 투자에도 심로타가 가능하니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라. 투자 스토리를 점검했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아셔야 할 것은 출처가 신비한 조언일수록 설득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이제 거의 모든 정보를 투자 설명회나 분기보고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니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린치가 추천하는 첫 번째 사실 확인 방법은 주식 중개인을 최대한 활용하라입니다. 주유소에서 오일을 점검하고 유리창도 닦아달라고 하면서 왜 증권사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해서 요즘 내 주식은 어떤가요? 요즘 시장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회사에 전화하라.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회사에 전화를 못 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언제든 전화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주가가 내려갑니까? 와 같은 질문보다는 구체적이면서도 내가 회사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질문을 하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부채가 5억 달러 감소했더군요. 추가 감축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 본사 방문입니다. 린치는 주주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기쁨 중 하나는 투자한 회사의 본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사를 방문하고 대표를 만나 회사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회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 이러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어차피 진실은 바로 다음 분기 보고서에 드러나고 숨겨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과장이나 과서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수식어들은 어느 정도 거르고 듣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현장 점검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애플이 60달러에서 15달러로 폭락했을 때 린치는 애플을 회생주로 분류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와 함께 사용할 두 번째 애플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피델리티 시스템 관리자가 린치에게 사무용으로 맥킨토시 60대를 새로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린치는 애플이 가정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고 기업 시장에 새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100주를 추가 매입했고 지금까지도 후회할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주차장에 내가 투자한 회사의 차가 얼마나 있는지 또 슬쩍 차주에게 차가 만족스러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보고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다른 내용들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입니다. 유동자산인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지 부채가 감소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채보다 현금이 늘어난다면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보다 재무제표가 나아지는지 나빠지는 정도만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유명한 숫자들 보고서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숫자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가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제품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레그스라는 제품으로 헤인지 주가가 치솟을 수 있었던 것은 헤인지가 비교적 작은 회사였기 때문이죠. 팸퍼스는 레그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거대 기업인 P&G에서 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 수익 비율, 흔히 PER이라고 하는 거죠. 코카콜라의 PER이 15라고 하면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이 회사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실제 연성장률보다 PER이 낮다면
이 회사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현금 보유량입니다.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니 포드는 부채를 차감하고서도 쌓아놓은 현금이 주당 16.30달러나 있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주당 38달러였으니 주당 21.70달러에 사는 셈이었죠. 현금 보유량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입니다. 할 일을 안 하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것은 문제이지만 포드는 무서운 속도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매입했음에도 여전히 현금을 쌓아가고 있었죠. 네 번째는 부채 요소입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포 오른쪽에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채 비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배당입니다. 배당 찬양론자들은 배당을 주는 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해서 돈을 날릴 일이 없을 뿐더러 주가 폭락도 방어해준다고 주장합니다. 배당을 보고 주식을 매입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난관에도 배당을 지급한 회사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부 가치입니다. 장부 가치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표기한 겁니다. 장부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입한다면 그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에 표기된 것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초창기에 인수했던 뉴 베드퍼드 직물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을 때 경영진은 장부 가치가 86만 6천 달러였던 직조기를 팔면 얼마는 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입찰에 붙여졌을 때 몇 년 전 대당 5천 달러에 구입한 직조기가 운송비도 나오지 않을 26달러에 팔렸죠. 장부 가치는 86만 6천 달러였지만 실제로는 겨우 16만 3천 달러에 팔린 겁니다. 일곱 번째, 숨은 자산. 앞에서 말한 것이 부풀려진 자산이라면 숨은 자산은 과소평가된 자산입니다. 토지, 목재, 석유, 귀금속 등을 보유한 기업은 실제 가치인 시가로 따졌을 때 축소되어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숨은 자산이죠. 또 코카콜라, 타이레놀 같은 브랜드도 가치가 엄청나지만 장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업권, 사업 독점권도 장부상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 즉 자본적 지출을 하고 나서도 남은 돈입니다. 매년 자본적 지출을 해야 하는 회사보다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좋겠죠. 아홉 번째, 재고입니다. 제조업체나 소매업체에게 모두 재고 증가는 대개 나쁜 신호입니다. 더욱이 재고가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죠. 회사 매출이 10% 증가했더라도 재고가 30% 증가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가격을 내려서라도 재고를 처분했어야지. 경쟁사는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우리는 재고가 쌓여있으면 내년에도 힘들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곤란해질 거 아니야. 반대로 침체를 겪었던 회사에서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열 번째는 연금제도입니다. 회생주를 투자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어떤 형태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연금은 꼭 지급해야 해서 회생주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꼭 확인하라고 린치는 말합니다. 11번째는 성장률입니다. 회사가 시장을 확장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올려서 매출이 늘어나도 성장한 것이죠.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매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기가 막힌 투자 대상입니다. 보통 중독성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가격을 올릴 수 있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PER이 10이고 성장률이 10%인 회사와 PER이 20이고 성장률이 20%인 회사 중에는 PER이 20이고 성장률이 20%인 회사가 낫습니다. 성장률로 인한 이익은 매년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평가보다 성장률이 높은 주식이 낫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세후 이익입니다. 만약 세후 이익이 같은 회사가 있다면 세전 이익률을 비교해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경기가 좋아져 실적이 개선될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전 이익률이 낮은 기업이 수혜를 보죠.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장기간 보유해야 할 주식은 이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회생주 투자에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을 발굴해야 합니다. 재확인하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종목 선정을 위해 저상장주, 고상장주 등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법을 알아봤고 린치가 좋아하는 주식의 특징, 싫어하는 주식의 특징, 이익의 중요성, 이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봤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관심을 가져야 할 숫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의 스토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익이 유지되는지, 제품이 여전히 인기가 있는지 등이죠. 특히 성장주에 투자했다면 성장 초기인지 고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초창기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고성장기엔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규 시장에도 진입을 해야 하죠. 성숙기, 포화기에는 현실적으로 확장이 어렵습니다. 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어느 주기의 단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0년 전 맥도날드는 놀라운 고성장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어디에나 맥도날드가 눈에 띄니 성장이 이어질 만한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죠. 최종 점검 목록 2장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목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전반, 같은 업종의 비싼 회사에 비해 이 회사의 PR이 높은가 낮은가,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은 어떤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가? 둘 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이익 성장 실적은 어떠한가?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대체 대조표가 건전한가 취약한가? 부채 비율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현금 보유량은 어떤가? 현금이 주당 16달러라면 주가는 16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힘듭니다. 저성장주, 배당이 항상 지급되는지 꾸준히 증가했는지 확인하라. 배당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가? 비중이 낮다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대처할 여유가 있습니다. 배당 비중이 높으면 위험해 배당을 지급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대형 우량주, 좀처럼 망할 일 없는 대기업들로 주요 관심사는 주가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보고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성장률을 보고 몇 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침체와 시장, 폭락의 실적이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경기 순환주, 재고와 수요 공급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있다면 안 좋은 신호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주가 수익 비율이 내려갈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경기가 절정일 때 이익 역시 최대치일 것입니다. 고성장주, 유망한 제품이 그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확인해라. 최근 몇 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회사가 확장 능력을 입증하려면 2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사의 성장 공식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나 산업 성장성이 어떤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PER과 성장률이 비슷한가?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이 회사를 분석하거나 보유한 회사가 아직 소수인가? 회생주,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은 얼마가 있으며 부채는 얼마인가? 부채 구조는 어떤가? 오랫동안 적자를 버텨낼 수 있는가? 파산했다면 주주에게 남은 몫은 얼마인가?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회생할 계획인가? 무수익 사업을 처분하는가? 사업이 회복되고 있는가?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가? 자산주,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숨은 자산이 있는가?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채는 얼마인가?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키는가? 주주가 되어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 사냥꾼이 있는가? 제3부 장기적 관점, 포트폴리오 설계.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알아봤으니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알아보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적당할까?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에서 연 25에서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만족스럽겠다고 말합니다. 린치는 그 정도의 수익률이면 머지않아 미국의 절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20세기를 호령한 투자의 귀재들도 30%의 수익을 유지 못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하죠. 따라서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4에서 6%보다 높아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역사적으로 입증된 시장 평균치인 9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는 S&P 500의 평균 수익률로 이 지수에만 투자하면 누구나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죠.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 시장 평균과 대비해서 실적을 평가받으니 연 12에서 1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전문 투자자를 하려고 한다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연 1회 회전시킨다면 4%의 수수료를 잃어버리는 셈이니 16에서 19%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죠.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에 비해 단기 투자자가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이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지만 현실성 없는 수익률은 투자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게 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위해 조급해지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버핏의 유언은 유명하죠. S&P 지수에 투자라고 했죠. 그리고 옆의 표는 수익률과 회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20대 남성의 회전율이 가장 높고 반면에 수익률은 가장 낮다고 하네요. 적절한 종목 수는 몇 개인가? 주식을 몇 종목이나 보유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린치는 일반 투자자들은 나처럼 1400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린치는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기준에 충족하는 종목을 1개가 됐건 12개가 됐건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분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아무런 소득도 없고 소액 투자자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종목만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니 3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이 좋을 것 같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식루타 종목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뜻밖의 호재가 어떤 종목에서 터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종목이 많으면 호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 땐 경기 민감주나 회생주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어떨 때는 성장주에 많은 비중을 둘 수 있죠. 즉 보유 종목이 많으면 주식의 유형도 다양할 테니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사진 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한 종목만 보유한 비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옆의 그림은 종목수가 적으면 오르내림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재밌는 건 10종목 이상부터는 변동폭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식을 몇 종목이나 보유해야 할까의 답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해당되는 모든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만 분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종목을 투자해서는 안 되니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분산해라는 말입니다. 자금을 여러 유형의 주식으로 골고루 분배하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에 여러 유형의 주식이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대형 우량주를 몇 개 포함시키면 고성장주와 회생주 몇 종목을 안고 있는 동안 엄습해오는 긴장감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목을 제대로 알고 매입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대형 우량주라도 종목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면 오히려 위험성만 높일 뿐입니다. 내 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투자 수입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노인 투자자보다 신루타 종목을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실수나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기계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팔고 내리는 주식은 보유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데 이것도 크게 나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주식은 50%가 상승한 대신 스토리가 수상한 점을 보이고 다른 주식은 주가는 내렸지만 스토리가 나아지고 있다면 전자를 팔고 후자를 사는 것이 옳다는 거죠. 린치 입장에선 좋은 주식의 가격이 내렸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25% 손해보면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25% 손해봐도 사겠다라는 확신을 못한다면 주식에서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손실 제한 주문.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피터 린치는 손실 제한 주문을 매우 싫어합니다. 손절이란 정해진 가격에 도달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대개 매입가보다 10% 낮은 가격이죠.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요. 물론 손절 라인을 정해두면 손실은 10%로 한정되지만 변동성이 강한 주식시장은 거의 틀림없이 손절 라인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손실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10% 손절 규칙을 적용한다면 장담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10%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린치는 말합니다. 손절은 주식의 현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반대로 주가가 몇 % 오르면 팔아라 와 같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린치는 자신이 2배가 되면 팔아라는 식의 말을 믿었다면 신루타 종목을 단 한 번도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매도 시점을 잡지 말고 처음에 만들었던 스토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매매의 최적 시점. 린치는 매매 시점을 따로 정해놓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아주 싸다고 느끼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매수 시점. 첫 번째는 연말 절세 매각 기간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연말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몇 년마다 발생하는 붕괴,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 하락, 대폭락 기간입니다. 매도의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다시는 보기 힘든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매도 시점.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에 팔아라. 다음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팔아라. 는 조언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만 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 없죠.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안다면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유형별로 어떤 점이 보이면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저상장주 먼저 보겠습니다.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하락했고 다른 광고 대행사를 하나 더 고용합니다. 점유율에 대한 고민으로 광고비를 늘렸다는 거죠. 이익이 감소하겠죠. 신제품 개발도 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출도 삭감한다. 회사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 2개의 관련 없는 기업을 인수해 사업 다각화를 했음에도 추가로 다른 분야의 인수 대상을 물색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회사가 인수에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현금은 거의 없고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자사주를 매입할 잉여 자금이 없다.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높지 않다. 대형 우량주. 말씀드렸다시피 린치는 대형 우량주끼리는 교체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대형 우량주를 매입하라고 합니다.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입된 신제품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데 다음 신제품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는 PER이 11에서 12인데 이 회사는 15입니다. 작년에 회사 주식을 매입한 임원이나 관리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회사 이익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부가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침체에 취약할 때 회사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지금은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원가 절감이 어려울 때
경기순환주. 경기순환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시점을 누가 알까요? 경기순환주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50% 하락하기도 하는데 멀리 보는 투자자가 일찌감치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매도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죠. 원가가 상승한다. 기존 공장이 가동 중인데 용량 증설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면 호황기는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집니다. 제품 수요가 감소합니다. 신설 장비를 위해 자본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면 확실한 매도 신호입니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고성장주 매도 시점. 고성장주 투자에선 매도 시점을 노려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심루타 종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린치는 강조합니다. 투자자가 지켜봐야 할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성장주의 3단계에서 고속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단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밖에도 매도 시점은 지난 분기 매출이 3% 감소했다거나 신규 매장의 실적이 실망스러울 때, 고위 임직원이나 핵심 직원이 경쟁사로 이동할 때, 회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스토리를 내세우고 있고 향후 2년간 이익 성장률이 낙관적으로 봐도 14에서 20%인데 PER 30에 거래되고 있을 때, 성장률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죠. 회생주 매도 시점. 회생주의 최적의 매도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다음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회사를 고성장주든 경기순환주이든 다시 분류해야 하죠. 첫 번째, 감소하던 부채가 증가한다. 재고가 매출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한다. 이익 전망에 비해 주가 수익률이 부풀려졌다. 핵심 고객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자산주의 매도 시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사냥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한 자산주는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정말 좋은 숨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 사냥꾼이 찾아낼 겁니다.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도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10% 발행한다. 기대했던 자산, 사업부가 기대보다 싸게 팔린다.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5년 만에 25%에서 60%로 늘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매도해야 한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이번엔 린치가 말하는 주식시장에 있는 속설 1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원칙적으로 주가가 얼만큼 떨어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폴라로이드가 143.5달러에서 3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매출과 이익이 폭락했음에도 사람들은 폴라로이드가 얼마나 과대평가되고 있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겁에 질려 우량주를 던진다면 분별 없는 짓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돼. 폴라로이드는 결국 14.13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린치는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칼날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이 땅에 꽂혀 잠시 부르르 떨거나 멈춘 다음 잡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오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죠. 린치는 어느 주식이 5배, 10배 오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대박을 기대하며 주식을 보유하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주식의 상승 한계점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당한 스토리와 이익 개선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주식이 2배 뛰었을 때 매도하라고 고객에게 권하는 전문가는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심루타 종목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고작 3달러야 어차피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이런 생각인데요. 사람들은 3달러짜리 주식이 50달러짜리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1000달러를 43달러에 투자했든 3달러에 투자했든 휴지 조각이 되면 잃는 금액은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 최대 손실은 100%로 동일합니다. 퍼센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회복될 거야. 시장에서 사라진 상장 기업은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 기업뿐만 아니라도 파산은 면했지만 과거만큼 회복하지 못한 회사, 사상 최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된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결국 회복될 거라는 생각과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더 이상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1981년 미국에서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가 4,520개였으나 1984년에는 2,200개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오일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유정 굴착 장치는 686개로 더 줄었죠. 근거 없이 확신하지 말라는 말이죠. 7번째입니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12달러에 사서 물린 다음 10달러만 회복하면 팔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9.75달러 바로 아래에서 몇 년간 오르내리는데 단지 내가 10달러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하죠. 린치는 주식을 더 매입할 만큼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즉시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주는 안정적이야. 과거 수십 년 동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공익사업주의 안정성에 대해 믿었지만 공익사업주도 크게 벌 수도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전망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보유 중에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9번째,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기다리다 지쳐 주식을 매도하면 다음 날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는데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탄탄한 회사라면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결국 보상을 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번째, 사지 않아서 손해봤네. 때려봤던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서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10배 오른 주식을 보면 사지 않아서 손해본 것 같죠. 하지만 린치는 단언하는데 사지 않아서 손해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돈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기는 태도는 자신의 화만 돋을 뿐 주식 투자자에게 생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이로 인해 손해를 많이 하겠다고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꽝 대신 닭이라도 잡자. 사지 않아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내리는 위험한 결정이죠. 앞서 말했지만 제2의 암흑기가 효과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1의 암흑기를 사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제2의 암흑기를 찾습니다. 이 투자자는 제1의 암흑기에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지만 제2의 암흑기에선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개의 경우 원조 우량 기업을 조금 비싸게 사는 편이 낫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비싸더라도 꽝을 사는 편이 낫다는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주가가 올랐네. 내 말이 맞잖아. 주가가 내렸네. 내 말이 틀렸나봐. 린치는 투자의 오류를 하나 지적하라면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2개월 만에 20%가 올랐으니 내가 잘 골랐어 라거나 2개월 만에 20% 내렸어 내가 잘못 골랐어 라고 말하는 투자자는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린치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전망이 좋을 때만 매수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보죠. A라는 기업의 전망이 좋아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20%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좋은 것일까요? 그 기업이 내 전망대로 되기도 전에 주가만 오른 거죠. 이 경우엔 내가 잘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만 오른 겁니다.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지 말라. 린치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대로 잘 되고 있어. 내가 잘 골랐어 라고 해야 말이 맞다는 거죠. 즉 근거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이라는 겁니다. 매수의 근거가 전망이니 전망대로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수의 근거가 기업의 전망이 아닌 경우도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거나 신고가를 돌파했다거나 하는 주가만 보고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가 내 생각대로 간다면 이건 역시 매수 근거에 맞는 결과죠. 내가 잘 맞춘 겁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하겠죠.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단기 성과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업의 전망을 보고 매수했다면 그 기업이 내 전망대로 가는지를 보고 내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업의 전망을 보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기업은 보지도 않고 주가만 보고 나의 투자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선물 옵션 공매도. 선물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정 회사에 곧 호재가 생겨 주가가 상승할 것임을 확신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돈은 3,000달러가 전부입니다. 주당 20달러인 이 주식을 겨우 150조 밖에 살 수 없죠. 하지만 이 회사의 콜옵션은 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35달러가 되면 콜옵션은 15달러로 상승하고 3,000달러는 45,000달러가 되는 거죠. 놀라운 지렛대 효과가 납니다.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3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미 옵션의 가치는 절반이나 날아갔지만 만기가 한 달이나 남았으니 기다려보기로 하죠. 한 달 뒤 결국 옵션은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이후 몇 주 뒤 그 종목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종목을 정확하게 선택했는데도 돈을 잃었죠. 이것이 옵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만기가 있으니 특정 주식이 오를 때까지 1년 동안 4-5번은 옵션을 사야 하죠.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강점이 시간을 적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린치는 평생에 선물 옵션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원자재 선물의 경우 판매 가격을 고정할 수 있어서 생산자에게나 구매자에게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옵션은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비싸게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돌려주어 차익을 챙기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빌린 동안에 배당과 같은 다른 이익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빌린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또 빌려서 매도를 하면 돈이 들어오지만 주식을 갚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일부는 인출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부족한 자금을 계좌에 더 넣어야 하죠. 결정적으로 주가는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0%로 하락이 제한되는 반면 공매도는 주식이 상승하면 손실이 무한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엔 손실은 제한적이고 수익은 무제한이지만 공매도는 최고의 이익이 주식이 0이 되는 경우로 막혀있고 손실은 주식이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 전문가 5만 명이 모두 틀릴 수 있다. 마지막 장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1960년대만 해도 역할이 미비했지만 1980년대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몇 분 전에 일어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기관들이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졌고 개인들이 거기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망했다는 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에이즈, 가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예산 적자, 무역 적자, 달러 약세 때문에 망한다고 하죠. 사람들은 지난달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고 이번 달에는 오존층을 걱정합니다. 무역 적자 때문에 망한다는 말에 반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역 적자로 인해 망한다는 말에 반론을 생각해낼 때쯤 사람들은 무역 흑자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린치는 미국과 자본주의, 미래의 번영, 투자의 전반에 대해 여전히 신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출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입구로 걸어가고 입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출구로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와 TV를 만들 때 일본은 칵테일 장식용 종이 우산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TV와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이 장식용 우산을 만들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린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어딘가에 파티 기념품을 만드는 고성장 기업이 있을 테니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회는 있다는 말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